네, 드디어 찐막이네요. 시원섭섭하진 않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심화로 장식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본 강의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있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만 다뤘어가지고 내용 보강이 필요하긴 했어요. 코딩 테스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0x10 강에서 다른 수준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DP를 처음 접한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까지 다 다루긴 힘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집에 문제들만 왕창 쌓아두고 알아서 풀면서 익혀봐라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DP만큼은 강의에서 엄청 특별한 팁을 주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결국 문제를 보고 테이블을 어떻게 잡고 식을 어떻게 세울지 알아내야 하는데 이건 진짜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많은 DP 문제들을 접하면서 그 느낌을 잘 익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0x10 강에서 같이 푼 문제 말고도 문제집에 문제들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풀이도 찾아보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심화 단원을 새로 만든 이유는 자주 보이는 DP의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좋은 문제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할게요. 우선 DP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 포함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2차원 DP 문제도 몇 개 풀어볼 거예요. 다음으로는 원래 DP 단원에서는 설명드리지 못했던 탑다운 방법으로 DP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트리 DP와 위상정렬 DP도 같이 풀어보면 끝나요. 이번 단원에서도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고 문제집에 문제도 한가득 둘 테니 열심히 풀어보세요. 원래 DP 단원에서 알고리즘을 소개했던 슬라이드를 다시 가져왔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기억이 나시죠?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할 때 중간값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제기를 돌려버리면 계산의 중복이 계속 발생해서 시험 복잡도가 지수로 올라가요. 반면에 미리 배열을 선언하고 중간 결과를 저장하는 DP로 풀이를 할 경우 의도한 대로 n번째 피보나치 수를 ON에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강의를 구성하고 DP를 소개해 드릴 때 그렇게 어렵진 않다, 구현이 간단한 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 스스로도 DP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강의를 만들고 나서 강의를 보신 대다수의 분들이 DP가 정말 어려웠다는 후기를 주셨어서 제가 예상한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어도 코딩 테스트 수준에서는 오히려 다른 알고리즘보다 DP가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리드나 구현 이런 건 출제자의 마음에 따라서 유사한 문제를 찾기 힘든 새로운 유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DP만큼은 난이도를 말도 안 되게 저사양으로 올릴 게 아닌 이상이야 반드시 비슷한 방식으로 테이블을 잡고 식을 세우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여러 유형을 익히고 나면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 DP를 다룰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그래프를 익힌 후이기 때문에 DP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 왼쪽의 코드처럼 피보나치 수열을 DP로 구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저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0과 1에서 화살표가 출발해서 2로 들어가잖아요.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게 화살표가 출발한 곳들의 값이 먼저 채워져야 도착한 곳의 값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선후 관계를 만족하도록 테이블을 채워야겠죠? 예를 들어서 F0, F1, F2 순으로 채우면 Fi를 구하기 위해서는 Fi-1이랑 Fi-2가 필요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F5, 4, 땡땡땡 F0 순으로 채우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향 그래프가 주어지고 선후 관계라는 게 나왔는데 바로 연상되는 게 있죠. 그쵸, 이거 위상정렬 단원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DP에서 테이블을 채우는 건 채워야 하는 칸들을 정점으로 두고 칸 선후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위상정렬 순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쉬운 문제에서는 보통 이게 0부터 채운다거나 하는 식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서 이전에는 이렇게 깊게 고찰을 하진 않았었지만 오늘 배울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 설명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아요. 또 하나 상황이 재밌는 거는 DP의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사이클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F0을 채우기 위해서는 F2가 필요한데 F2를 채우기 위해서는 F1이 필요하고 F1을 채우기 위해서는 F0이 필요하고 이렇게 서로 물고 물려버리면 셋 중 무엇도 먼저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DP의 테이블을 정의하고 식을 세웠을 때 그걸 그래프로 표현한다고 하면 사이클이 있으면 안 돼요. 즉 DAG여야 하고 위상정렬 순으로 테이블을 채워나가는데 in degree가 0인 정점은 다 초기값이 되는 거죠. 앞에 피보나치 수열 상황에서 0과 1이 초기값이었던 것처럼요. 네, 그러면 일단 앞 챕터에서 했던 설명은 잠깐 묻어두고 2차원 DP 문제들부터 쭉 풀어볼게요. 총 4개 문제를 같이 볼 건데
비록 원래 DP 강의 안에서 같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DP에 전형적이면서 좋은 문제들이어서 만약 이전에 풀어보셨다면 복습을 해보시고 처음 보면 DP가 늘 그렇듯 테이블을 어떻게 정의하고 점화식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세요. 먼저 BOJ 9251번 LCS 문제인데 먼저 테이블을 정해야겠죠? 테이블을 잘 정의하고 점화식을 찾고 초이값을 정하는 게 우리가 이 문제를 DP로 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테이블을 정해야 하는데 단원 자체가 2000dp니까 좀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형태로 테이블을 먼저 정의해 볼게요. 뭔가 이렇게 앞에 몇 개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드는 건 되게 많이 써먹었던 구조죠. 물론 지금 2000이긴 하지만. 그래서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구조고 이 테이블로 점화식이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점화식을 만든다는 게 지금 dij를 구할 때 그 전에 계산된 값을 써먹을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자열의 앞 i 글자와 두 번째 문자열의 앞 j 글자에서 LCS가 어떤 형태일지 케이스를 분류해서 알아볼게요.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냐면 LCS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일치하는 글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의 ACA인 ACAYKP와 CAPCAK라고 하면 둘의 LCS는 ACAK니까 마지막으로 일치하는 글자는 K죠. 이 글자가 문자열에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처음 따져볼 케이스는 두 문자열에서 끝 글자가 일치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전에 테이블 값을 가져와서 dij를 계산할 수 있겠다는 게 감이 바로 오죠. 제일 마지막 글자를 떼놓고 나머지 부분들의 LCS를 구하고 거기에 마지막 글자를 추가해주면 되니까요.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자열의 앞 i-1글자랑 두 번째 문자열의 앞 j-1글자니까 di-1j-1을 의미하죠. 즉 di-j-1 더하기 1이 지금 이 상황의 대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문자열의 마지막 글자가 LCS에 안 들어간 상황이에요. 두 번째 문자열의 마지막 글자는 LCS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 이런 상황이면 1차는 다른 글자를 찾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훨씬 더 날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자열의 마지막 글자가 LCS에 안 들어간다고 정했잖아요. 그러면 저 글자가 LCS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고 그러면 그냥 저 글자를 뺀 나머지들만으로 LCS를 찾으면 그게 곧 DIJ에서의 LCS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글자를 뺀 di-1j가 이 경우의 답이에요. 이제 이 LCS가 어떻게 DP로 풀리는 건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두 번째 문자열의 마지막 글자가 LCS에 안 들어간 상황이에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dij-1이 되는 거죠. dij에서의 LCS를 생각하면 두 문자열에서 마지막 글자가 다 포함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는 마지막 글자가 포함되지 않을 거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따지면 모든 경우가 다 처리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문자열의 마지막 글자가 같은 경우에만 고려를 해주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dij의 식은 저기 적어 놓은 것처럼 각 경우의 값 중에 맥스를 취하면 돼요. 테이블을 잘 정의했고 점화식도 잡아냈으니 이제 초기값을 정하고 테이블을 채우는 순서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일단 초기값은 d0 땡땡땡이랑 d 땡땡땡 0의 값을 0으로 두는 게 되게 구현이 깔끔하고 편해요. 그리고 값을 채우는 순서는 1차원에서 자기보다 작은 인덱스만을 참고하면 그냥 D0, D 순으로 채우면 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dij의 값을 구할 때 di-j-1, di-1j, dij-1의 값을 참고하니까 테이블로 갔을 때 다 나보다 왼쪽 혹은 위쪽에 위치한 값들만을 필요로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4,4를 구한다 치면 필요로 하는 칸인 D33, D34, D43은 전부 왼쪽 혹은 위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D11, D12, D13, D14, D21, 땡땡땡 D44 순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각 칸의 값을 구할 때 자신의 왼쪽 혹은 위쪽에 있는 모든 칸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서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 네, 뭐 구현은 크게 특이사항이 없고 처음에 초기값을 d0 땡땡땡과 d 땡땡땡 0에 넣어줘야 하지만 사실 d를 전역 변수로 잡으면 알아서 0이 들어갈 테니 괜찮죠? 그리고 이 문제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점화식이 수학적으로 비교적 당연하게 구해지면 문제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LCS에서는 DIJ의 답이 형태에 따라 케이스를 나눠서 점화식을 이끌어내야 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DP를 배울 때 보통 꼭 짚고 가게 되는 유명한 문제여서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혹시 좀 헷갈리거나 너무 고통을 받으셨다면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걸로 위안을 삼으시길 바라며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서 점화식을 이끌어냈던 논리 전개 과정은 꼭 숙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같이 풀어볼 문제는 동전 문제예요. 사실 저희가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데 10원, 50원, 100원, 500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수 관계가 성립될 때는 그리디 알고리즘을 쉽게 풀이가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문제처럼 동전들 사이에 배수 관계가 있다는 조건이 없으면 그리디 알고리즘은 해결이 안 돼요. 한편 지금 문제처럼 총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하고 심지어 그 경우의 수가 뭐 거의 2의 31승 100일 가까이로 많아서 백트래킹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DP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테이블을 먼저 정의해보면 di를 i1을 만드는 방법의 수로 둬볼게요. 그런 다음에 점화식을 구해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더하는 수를 가지고 점화식을 세울 수 있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사실 원래 DP 단원에서 비슷한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BOJ 9095번 123 더하기 문제를 확인해보세요. 9095번 문제의 느낌을 살려서 점화식을 구해본다면 n가지 동전의 가치가 C1, C2, 땡땡땡 CN이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동전이 C1인지 C2인지 CN인지를 가지고 지금 적힌 식과 같은 형태를 떠올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추가되는 동전이 C1이라면 DI 빼기 C1으로 I 빼기 C1을 만들고 거기에 C1 동전을 더하는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기값까지 바로 이어서 보면 조기값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 살짝 막연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D0, 즉 0원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1개라고 정하면 가장 깔끔해요. 이가 마치 2의 영승이 왜 1인 건가와 같이 약간 좀 직관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J번째 동전 1개만을 써서 CJ1을 만드는 경우가 DCJ에 추가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 경우는 i는 DCJ일 때 점화식에서 DI 빼기 CJ에서 처리가 될 텐데 이게 경우의 수 한 가지로 DI에 더해지려면 D0은 1인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 이제 바로 코딩에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작은 테스트 케이스를 직접 한번 계산해 볼게요. n은 2이고 동전이 1원, 2원일 때 D3까지 구해보면 여기 적힌 것과 같이 계산되고 D3은 3이거든요. 근데 사실 3원을 만드는 방법은 1원짜리 3개 혹은 1원 1개와 2원 1개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 D3은 2여야 할 텐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각 di의 값이 어느 경우들을 포함하는지를 따져보면 뭐가 잘못되는지가 쉽게 보이는데 일단 D1부터 보면 D0부터 온 건 그냥 1원짜리 동전을 한 개 쓰는 경우죠. 그리고 D2를 보면 D2는 D1 더하기 D0에서 D1에 대응되는 경우는 1원을 만드는 방법에다가 1원짜리 동전을 추가한 거는 1 더하기 1이고 D0에 대응되는 경우는 0원을 만드는 방법에다가 2원짜리 동전을 추가한 거니 2가 대응돼요. 이렇게 1 더하기 1과 2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니 D2는 2인 게 맞죠? 다음으로 D3은 D2 더하기 D1이라는 식에서 D2는 2원을 만드는 방법에다가 1원짜리 동전을 추가하는 경우이니 1원짜리 3개와 2원 1개, 1원 1개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D1은 1원을 만드는 방법에다가 2원짜리 동전을 추가하는 경우여서 1원짜리 1개와 2원짜리 1개를 쓰는 경우를 D3에 더하겠다는 건데 이제 명확하게 지금의 DP식이 틀린 건지 감이 오죠? 이 지점이 사실 이 문제와 9095번 문제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9095번 문제에서는 1 더하기 2와 2 더하기 1이 다른 경우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1 더하기 2와 2 더하기 1은 모두 1원짜리 1개와 2원짜리 1개를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경우로 취급이 돼요. 지금의 DP식이 틀린 이유도 이 식대로면 1 더하기 2와 2 더하기 1이 다른 경우로 취급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테이블과 점화식을 새로 정해 봐야 되겠네요. 기존의 테이블과 식에서는 동전을 추가하는 순서가 중구난방이었죠. 뭐 예를 들어 1원짜리도 추가했다가 2원짜리를 추가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1 더하기 2와 2 더하기를 자칫 다른 경우로 세워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동전만을 이용해서 0원부터 M원까지 채워보고 다음으로 두 번째 동전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동전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2 더하기 1 같은 건 경우의 수에 포함되지가 않겠죠. 1원을 쓴 다음에 2원을 써야 하니까. 즉 동전의 사용 순서를 강제해서 같은 방법이 여러 경우의 수로 세워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1차원이 아니라 i번째 동전까지 썼을 때 라는 조건을 추가해서 2차원으로 만들 거예요. 다음으로 식을 찾아야 하는데 i번째 동전을 몇 개 썼냐를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먼저 식을 구한해 볼 수가 있어요. i번째 동전을 사용한 개수를 지정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i 빼기 1번째 동전까지만으로 해결을 해야 하니 식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 i번째 동전을 한 개 썼다면 j 빼기 ci1을 i 빼기 1번째 동전까지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di 빼기 1, j 빼기 ci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서 식을 더 줄일 수 있는데
i번째 동전을 쓰는지 안 쓰는지로만 나누면 돼요. i번째 동전을 안 쓰는 경우는 당연히 di-1j이고 한 개 이상 쓰는 경우에서는 일단 i번째 동전을 먼저 한 개 써서 전체 j1 중에 ci1을 해결을 해요. 다음으로 나머지 j-ci1을 채울 때 1번부터 i-1번째 동전까지를 쓰는 게 아니라 1번부터 i번째 동전까지를 다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처럼 i번째 동전을 한 개 썼다, 두 개 썼다 이렇게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고 그냥 한 개 이상 쓰는 경우는 di, j-ci예요. 이렇게 되면 ci가 1이라고 할 때 아까는 j 더하기 1개의 값을 더해야 di, j를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j와 ci의 값에 무관하게 그냥 두 칸의 값만 더하면 되니까 시간 복잡도를 더 아낄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건 이 점화식은 좀 어려운 게 맞아요. 직관적으로 식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앞에 설명을 듣고도 이게 맞나 하고 잘 납득이 안 가도 매우 정상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점화식이 맞는지 헷갈릴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면 DIJ에 대응되는 경우의 수 중에서 해당 점화식이 혹시 빼먹은 케이스가 있나? 아니면 점화식에서 중복으로 생긴 있나를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반례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다 보면 아 정말로 지금의 식이 DIJ에 대한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구나 하고 납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초기값을 정해보면 그냥 i에서 0원을 만드는 건 한 가지다 라고 정하면 돼요. 그리고 채우는 순서는 LCS 문제처럼 자연스럽게 i 순으로 또 각 i에서는 j 순으로 채우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구현을 바로 해보세요. 구현은 적당히 잘 하시면 되고 식 자체는 dij는 di-1j 더하기 dij 빼기 코인 i이지만 실제로 코딩할 때는 22에서 27번째 주율에 작성해 둔 것처럼 인덱스가 음수로 가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가 남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풀이를 보다 보면 2차원 배열을 안 쓰고 1차원 배열로 풀어낸 코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코드와 똑같은 점화식이지만 D를 D22만2가 아니라 D-2로 잡아도 해결이 가능한데 이러한 기법을 토글링이라고 해요. 토글링을 알면 당연히 좋긴 하지만 토글링은 공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반면 시간 복잡도는 그대로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공간 복잡도 대신 시간 복잡도가 병목인 경우가 많아서 이번 강의에서 별도로 토글링은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풀이를 찾아보다가 1차원식으로 된 코드를 보고 이건 어떻게 한 거지? 하는 의문을 가질까봐 언급 드린 거고 점화식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BOJ 16865번 평범한 배낭 문제예요. 그리디 단원에서 이 문제를 그리드로 풀면 발레가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 문제의 느낌이 앞의 문제와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을 잡아내셨다면 상당히 센스가 있는 건데 혹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까요? 이 문제에서도 그냥 직관적인 느낌으로 DJ는 무게가 제일 때 최대 가치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마땅히 식을 세울 방법이 없어요. I번째 물건의 무게와 가치를 WI, VI로 두면 DJ는 DJ 빼기 WI 더하기 VI와 같은 느낌으로 I번째 물건을 선택했을 때 상황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 식을 바탕으로 D0부터 채워나가려고 하면 각 물건은 한 개만 있는데 그 조건을 추가할 방법이 없죠. 이 상황이 저번 문제에서의 상황과 비슷하고 해결책도 비슷해요. 테이블을 2차원으로 두고 I번째 물건까지 고려했을 때 최대 가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DIJ를 I번째 물건까지 봤을 때 무게 J로 만들 수 있는 최대 가치로 정의해요. 이 다음으로 점화식을 찾고 초기값을 정하고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직접 문제를 푼 느낌을 살려서 한번 직접 시도해보세요. 구현까지 바로 하셔도 좋고요. 꼭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전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 이어서 할게요. 점화식을 보면 DIJ를 정할 때 I번째 물건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I번째 물건을 사용했다면 I 빼기 1번째 물건까지 사용해서 J 빼기 WI의 무게를 최대 가치로 채우고 I번째 물건을 넣으면 되니 가치는 DI 빼기 1, J 빼기 WI 더하기 VI죠. 그리고 I번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히 DI 빼기 1, J를 가져오면 끝이에요. 초기값은 각 i에 대해 di0은 0으로 두면 되고 dij를 채울 때 필요한 값들이 다 왼쪽 혹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테이블 채우는 순서는 특별히 고민할 것 없이 이중 포문을 돌면서 채우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배열 인덱스가 음수로 가지 않게 주의해서 구현을 하면 되고 d를 전역으로 잡으면 0이 들어간다는 걸 인지한 상태로 코드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룰 문제는 BOJ 1915번 가장 큰 정사각형이고 지금까지 같이 다룬 문제랑은 약간 결이 달라서 아마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없다면 전혀 풀이를 감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풀이 접근 방식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고 그냥 풀이를 바로 확인한 다음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정도의 깨달음을 얻고 가면 충분해요. 그래서 바로 테이블의 정의를 보면 DIJ를 저기 적어 놓은 것처럼 정의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도 하나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 D33을 생각하면 크기가 3인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으니 D33은 3이고 뭐 나머지 값들도 눈으로 한번 쓱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값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테이블을 하필 이런 형태로 정의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발상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테이블을 이렇게 잡으니 문제가 풀리더라 하고 납득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테이블을 정했으니 이제 점화식을 잘 찾기만 하면 끝인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죠. 이 문제에서 점화식을 찾으려면 LCS 문제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DIJ가 특정 값일 때 형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른 테이블의 값을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해요. 물론 말이 쉽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발상을 약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D 테이블에서 어느 칸 ij의 값이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칸을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두는 길이가 k인 정사각형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영역을 생각해보세요. 보면서 느낌이 오는 게 없을까요? 주황색 영역은 dij-1의 값과 관련이 있죠. 주황색 영역의 오른쪽 아래가 ij-1이니까요. dij는 k면 dij-1은 최소 k-1이에요. k-1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고 다음 그림을 볼게요. 다음으로는 di-1j와 관련이 있는 영역을 가져왔는데 같은 논리로 따지면 di-1j도 k-1 이상이에요. 마지막으로 di-1, j-1도 마찬가지 논리로 k-1 이상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데 모아봤어요. dij는 k일 때 dij-1, di-1j, di-1j-1 이 세 칸의 값은 반드시 k-1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점화식을 확정짓기 위해서 추가로 생각해봐야 하는 건 dij-1, di-1j, di-1j-1의 최소값이 k-1일 때 dij는 k가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일단 i,j 칸은 1이라고 생각할 때 세 노란색 영역을 합치면 i,j를 오른쪽 아래로 두는 크기 k짜리 정사각형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dij는 k 이상인 건 맞고 여기서 추가로 값을 확정 지으려면 혹시 dij가 k보다 클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dij가 k보다 커서 i,j를 오른쪽 아래로 하는 크기 k 더하기 1의 정사각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dij-1, di-1j, di-1j-1이 모두 k 이상이어서 dij-1, di-1j, di-1j-1이 최소값이 k-1이라고 했던 처음의 가정에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dij는 k보다 클 수는 없고 앞 슬라이드의 결과에서 dij가 k 이상인 건 확인했으니 종합하면 dij-1, di-1j, di-1j-1의 최소값이 k-1일 때 dij가 k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점화식을 세워볼게요. 식은 우선 i,j 칸이 0인지 1인지에 따라 나뉘는데 0인 경우에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dij를 0으로 두면 끝이죠. 그리고 1인 경우에는 di-1j, dij-1, di-1j-1이 세 칸의 값을 확인해 그 중에 최소값을 잡고 거기에 1을 더한 값이 dij예요. 다음으로 초기값을 잡는 건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di-1j, di-1j-1, dij-1 칸이 잘 정의가 안 되는 제일 위쪽과 왼쪽의 칸들의 값들을 미리 채우면 되겠고 테이블을 채우는 순서도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바로 구현을 해볼게요. 이 문제가 DP식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건 맞는데 구현은 별게 없어요. 그냥 앞에서 살펴본 그대로 코드를 옮겨내면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테이블을 잡는 방법을 새롭게 배웠는데 그렇다고 지금 방법이 완전 새로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치 BOJ8958번 OX 퀴즈와 비슷한 느낌으로 OOXX, OOXO 뭐 이런 문제를 주어졌을 때 연속한 O의 최대기를 구한다고 하면 DI를 I번째 글자를 끝으로 하는 연속한 O의 최대 길이로 선언한 다음 점화식을 세워서 푸는 방법이 쉽게 떠오를 거잖아요. 그걸 이 문제에서는 2차원으로 확장한 거예요. 앞으로 비슷한 느낌의 문제를 만난다면 이 문제에서 테이블과 점화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떠올려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벌써 상당히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이제 2000 DP 챕터 하나가 끝났네요. 갈 길이 좀 머네요.
이번 챕터는 탑다운 DP예요. DP를 푸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테이블을 정의하고 점화식을 찾고 초이값을 정해요. 이 세 가지는 처음 강의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테이블을 채우는 순서도 잘 정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1차원 DP에서는 거의 다 제일 작은 인덱스부터 혹은 제일 큰 인덱스부터 채우면 되니 크게 복잡할 게 없었는데 연습 문제를 풀다가 2차원 DP부터는 초기값을 정하고 또 테이블을 채우는 순서를 정하는 게 약간 헷갈린다고 느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구현한 것처럼 초기값에서 시작해 값을 쌓아 올리는 바텀업 방식의 단점이기도 한데 앞에서 살펴본 DAG에서 간선끼리의 선후관계에 문제가 없게끔 채우는 순서를 잘 설정해야 해요. 만약 채우는 순서를 어렵지 않게 정할 수 있다면 늘 하던 대로 바텀업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지만 테이블도 잘 잡았고 점화식도 잘 찾았는데 채우는 순서가 좀 까다롭다 싶을 때는 탑다운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탑다운 방식은 이름에서 유출할 수 있듯 위에서 시작해 내려오는 방식을 나타내요. 이것이 DP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보기 위해 피보나치 수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피보나치 수를 바텀업으로 구할 때는 F0, F1이 조기값이고 다음으로 F2부터 차례로 값을 계산해서 넣어줘요. 즉 바텀업이라는 단어처럼 말 그대로 밑에서부터 값이 하나씩 채워지면서 위로 올라가죠. 반면 탑다운으로 해결을 하는 코드는 어떻게 생겼을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탑다운 DP에서는 지금처럼 제기적으로 구현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밑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값이 있다면 제기적으로 호출해 나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피보5로 호출하면 피보5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보4와 피보3의 값이 필요하니 둘을 호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값이 채워지는 과정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호출을 하는 과정으로 화살표를 그려보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탑다운 DP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서의 연산이에요. 그 전에 피보나치 수를 그냥 제기로 구현하면 시간 복잡도가 지수로 올라갔던 이유는 계산의 중복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미 계산된 값에 대해서는 다시 재기 호출을 하지 않게 해야 해요. f의 초기값을 -1로 뒀으니 피보 n이 호출되었는데 fn의 값이 -1이 아니라면 그 전에 피보 n이 호출되어 fn의 올바른 값이 이미 들어있음을 의미하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fn을 반환하면 끝이에요. 이러한 기법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고 또 지금의 코드 구성처럼 먼저 fn을 확인해 계산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후로 초기값 조건을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점화식에 따라 fn을 계산한 방식이 탑다운 DP의 전형적인 코드 구성이에요. 그리고 f에 처음 넣어주는 값은 테이블의 값이 절대 될 수 없는 값을 넣어야 해요. 지금은 값들이 다 양수여서 -1을 뒀고 만약 음수도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최소값보다 1 작은 값을 둔다거나 하는 처리가 필요한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같은 식과 테이블을 가지고 DP를 푼다고 하면 바텀업으로 풀든 탑다운으로 풀든 시간 복잡도는 같아요. 여덟 번째 줄처럼 직접 값을 구하기 위해 계산을 하는 과정은 각 테이블의 칸에 대해 딱 한 번씩만 진행되죠. 왜냐면 바텀업에선 당연히 그럴 거고 탑다운에서는 일단 값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피보엔의 호출이 발생해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서 값을 바로 반환시켜 버리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단지 구현 방법의 차이인 건데 그래도 각각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사실 뭐 표로 만들 만큼 엄청 거창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시각적인 게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표를 넣어봤어요. 시간 복잡도는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 똑같지만 실제 진행 시간은 바텀업이 더 빨라요. 왜냐면 바텀업은 단순 반복문으로 테이블의 칸을 도는데 탑다운에서 무려 제기를 써버리니 반복문보다 훨씬 더 무거운 함수 호출 연산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느리다고 해서 시간 초과를 걱정해야 할 만큼의 일이 생기진 않기 때문에 비록 저는 꼭 탑다운을 써야 하는 게 아니면 바텀업으로 문제를 푸는 걸 선호하긴 하지만 본인 취향에 따라 탑다운으로 문제를 푸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테이블을 채우는 순서가 어렵지 않다면 그냥 바텀업을 이용하면 돼요. 탑다운으로 풀어도 물론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탑다운이 효과적인 상황은 테이블의 일부만 채워야 하거나 테이블에 채우는 순서가 복잡할 때 써먹기 좋아요. 각각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는 바로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를 확인해보면 그냥 대놓고 테이블도 주고 초기값도 주고 점화식도 줬어요. 근데 이거를 바텀업으로 풀 수가 없죠. A0, A1 이렇게 차례로 채워나가기에는 n이 무려 10의 12승이니까요. 근데 분명 A0부터 AN까지의 모든 칸이 다 필요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예제 1에 해당하는 npq를 가지고 an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칸만 남겨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a, 4, 5, 6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어진 n에 대해서 탑다운으로 계산을 하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칸만 호출을 하면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a를 배열로 정의하는 대신에 맵을 쓰면 될 거고요. 바로 구현을 해볼게요. 구현은 되게 간단해요. 테이블이랑 식을 정했으면 제기적으로 이렇게 썼을 때 알아서 an을 구하기 위한 값들을 따라 들어가면서 계산을 해나가는 거죠. 결국 호출을 따라가다 보면 초기값인 고 제로까지 내려가게 될 거고, 이게 마치 제기에서의 베이스 컨디션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값을 올바르게 구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의 일부만 채워야 할 때 탑다운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값만 찾아가면서 계산이 이루어져요. 구현의 디테일을 또 하나 짚고 가면 맵 A에서 그 전에 키 K가 없었는데 AK를 호출하면 AK의 값이 0으로 지정된 걸 이용해서 아홉 번째 줄에서 0이 아닌 다른 값이 있으면 AK가 이미 계산된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건 테이블을 채우는 순서 복잡한 예제예요. 문제를 보면 테이블 정의랑 점화식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놓은 것처럼 dij를 ij 칸에서 출발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칸의 수라고 하면 점화식도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냥 상하좌우를 살펴보면서 대나무의 양이 많은 곳이 있다면 거기로 넘어가면 되니 거기에 d값에 1을 더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테이블을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하는지가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중포문을 돌면서 D00부터 채워나가면 보통 잘 됐는데 이 문제의 상황에선 그렇지 않죠. 당장 문제에 주어진 예제를 보더라도 D01의 값을 구하려면 D00, D02, D11이 미리 계산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채우는 순서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테이블을 채우는 순서를 알 수 있게 DAB를 구할 때 DCD의 값이 필요하면 CD에서 AB로 가는 간선을 구어준 형태로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 D01을 구할 때 D00이 필요해서 D00에서 01로 가는 간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위치를 조정했어요. 사실 이것도 100% 만족스럽진 않은데 이 정도가 일단 최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를 DP로 풀려면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사이클이 없어야 하는데 간선은 반드시 값이 더 큰 정점에서 작은 정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이클은 절대 있을 수 없긴 해요. 그리고 14, 15, 12, 16, 13처럼 인디그리가 0인 정점들은 인접한 칸 중에서 자기보다 대나무가 큰 곳이 없다는 거니 해당 칸의 D값은 바로 1로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 이게 초기값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에서의 위성 정렬 순서대로 DP를 계산해 나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바텀업 방식의 해결법이고, 여기서 구현을 더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그냥 칸들을 대나무의 양으로 정렬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테이블을 채워나가도 돼요. 앞서 말했지만 간선은 반드시 값이 더 큰 정점에서 작은 정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나무의 양이 많은 곳부터 테이블을 채워나가면 해결이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해결이 가능한데 뭔가 어찌됐든 테이블을 채우는 순서가 좀 복잡하죠. 좀 머리를 써서 처리를 해야 했잖아요. 또 위상 정렬을 하는 건 구현이 복잡하고, 정렬을 하는 건 구현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시간 복잡도에 불필요한 로그 n이 붙게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럼 이걸 탑다운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탑다운에서는 대충 재기적인 형태로 코드를 짜놓고 값을 호출하면 알아서 필요한 값들을 호출하면서 베이스 컨디션까지 내려가겠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내가 호출한 순서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에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같이 따라가 볼게요. 앞에서 탑다운으로 문제를 구현했을 때 코드 그 느낌대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되는데, 아직 감이 잘 안 오면 언제나처럼 이 문제에 대한 코드를 제가 뒤에 작성해 뒀으니까 그걸 같이 보면서 설명을 이해해 보세요. 고 ij 함수가 dij를 구하는 함수라고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에게 익숙한 순서대로 고 00, 고 01, 땡땡땡 순으로 호출을 한다고 할게요. 먼저 고 00을 호출하면 14가 적힌 칸의 D값을 구하려고 하고,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지만 D00을 구하기 위해 미리 구해져 있어야 하는 값이 없죠. 그러면 D00은 1임을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값이 구해진 정점은 주황색으로 둘게요. 다음으로 고 01을 호출하면 9인 정점에 해당하는데 저걸 구하려면 D00, D02, D11이 다 필요해요. 그럼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고 00, 고 02, 고 11이 다 호출되겠죠. 그래서 고 00은 이미 D00이 계산되어 있어서 그 값을 그대로 반환할 거고, 고 02는 D02가 D00과 마찬가지로 그냥 1이어서 계산 끝이고, 고 11은 고 12로 호출하게 돼요. 이런 상황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구인 정점에 도착할 수 있는 모든 정점의 값이 다 구해지거든요. 함수 호출 과정에서 그 칸들을 다 호출해서 D값을 채워넣게 되어서요. 그래서 14는 원래 계산이 되어 있었고 추가로 9, 11, 15, 12의 값이 채워져요. 다음으로 고 0인은 이미 값이 있으니 별일이 안 생기고, 고 0, 3은 10인 정점을 계산할 때 12가 필요한데 이미 계산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또 D 0, 3을 구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고 1, 0인데 여기서도 재기적으로 따라 들어가다 보면 D00, D11, D20 값이 필요한데 D00과 D11은 이미 계산되어 있으니 고 00과 고 11은 더 깊이 안 들어가고 바로 값이 반환될 거고, 고 20은 D21 가지고 계산이 잘 되겠죠. 그러면 1과 7의 값이 채워져요.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대충 눈치를 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정 정점을 호출하면 해당 정점을 조상으로 두는 아래 정점들의 값들도 다 자연스럽게 구해져요. 그리고 탑다운에서 제일 중요한 메모이제이션 덕분에 이미 값을 구한 정점을 또 계산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DP 테이블을 채우고 싶은 입장에서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그냥 고 00부터 고 33까지 전부 한 번씩 호출만 해주면 테이블이 알아서 다 채워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국 각 칸에서 상하 좌우 칸을 살펴보고 맥스를 구하는 등의 그 DP식을 계산한 과정은 단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ON 제곱이에요. 아마 시간 복잡도에서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BOJ 1926번 그림 문제에서 이중포문 돌면서 방문 표시 남기고 현재 방문하지 않은 점들을 모두 BFS 시작점으로 삼아도 결국 전체 시간 복잡도는 ONM이었던 거랑 상황이 완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BFS에서는 방문 표시, DP에서는 메모이제이션으로 중복 계산을 막아서 각 칸당 한 번씩만 DP식을 계산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구현을 해볼게요. 애매하게 길어서 한 장에 다 안 담기는데 일단 고 함수까지만 보면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어요. 그냥 말한 그대로예요. 그리고 메인 함수도 그냥 자연스럽게 고를 고 00부터 고 n-l-1을 한 번씩 다 호출하고 맥스로 구하면 그냥 그게 답이죠. 이렇게 채우는 순서가 복잡할 땐 탑다운을 이용하면 순서를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재계적으로 알아서 해결이 되는 예시 살펴봤어요. 이제 남은 건 트리 DP랑 위상정렬 DP인데 미리 살짝 스포를 하자면 트리나 위상정렬이나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DAG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DP가 정의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응용을 할 건덕지는 무궁무진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트리 DP 혹은 위상정렬 DP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대표 문제 한 문제만 같이 다루려고 해요. 먼저 트리 DP부터 보면 트리 단원에서는 트리 DP를 같이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집에 응용 문제는 몇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트리에서 DP를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문제로 트리 DP의 느낌을 잡아보면 주어진 트리처럼 각 정점에 어떤 가중치가 있고 여기서 속해 있는 정점의 가중치의 합이 최대인 서브트리를 찾는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이 예시에서는 3이 루트인 트리가 가중치 합이 3 더하기 4는 7로 최대예요. 그럼 모든 정점에 대해서 자기랑 자기 자식들의 가중치의 합을 구해서 그중 최대를 찾으면 끝이긴 한데 이렇게 구현하면 시간 복잡도가 얼마일까요? 만약 진짜 정직하게 각 노드마다 거기서 BFS나 DFS를 시작해서 그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를 다 순회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정점이 n개일 때 on 제곱이겠죠? 왜냐면 각 정점마다 최대 n번 순회를 해야 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 방법은 최적화의 여지가 너무 뻔하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루트가 2인 서브트리를 순회해서 2, 9, 5의 합이 -2라는 걸 이미 알았으면 루트가 0인 서브트리를 계산할 때는 굳이 2, -9, 5를 다시 또 순회하는 건 좀 이상해요. 그냥 바로 -2라는 값만 가져오면 되니까요. di를 가중치가 i인 정점에 대해 서브트리의 가중치 합이라고 하면 d1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정점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d1은 1 더하기 d3 더하기 d-7 더하기 d0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각 d값을 구할 때 자기 자식들의 d값만 가져오면 되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각 d값은 자신의 부모에게만 딱 한 번 더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시간 복잡도는 on이에요. 이렇게 트리에서 메모이제이션을 활용해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트리 DP의 느낌을 대충 잡았으니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너무 뻔한 거 말고 적당히 어려워서 이게 트리 DP구나 하고 음미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준비했어요. 일단 문제를 보면 어렵죠. 어려운 건 많은데 아예 밑도 끝도 없이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BOJ 1149번 RGB 거리나 BOJ 9465번 스티커 문제를 한번 다시 보고 온다면 일단 트리는 배제하고 마을이 만약 일자로 생겨 있다고 했을 땐 대충 맥락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나요? 뭔가
차례차례 구해나가면서 각 정점이 우수 마을일 때와 아닐 때의 주민수의 총합 중 최대를 계속 관리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먼저 가져갈 수 있죠. 일단 이 정도까지는 알겠고, 여기서 3번 조건이 약간 함정인데 3번 조건을 무시하고 총합이 최대가 되게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총합이 최대가 되게 선택을 했는데 3번 조건에 모순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다행히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4개 정점이 다 우수 마을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운데 정점은 3번 조건이 위배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그냥 저 가운데 정점을 우수 마을로 선택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인접한 정점 중에 우수 마을이 없으니까 가운데 정점을 우수 마을로 선택해도 2번 조건을 잘 만족하고 심지어 주민수의 총합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우수 마을 주민수의 총합을 최대로 택했으면 3번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조건만을 가지고 식을 잘 세우면 되고 RGB 거리나 스티커 문제에서의 느낌 그대로 지금 보는 정점이 우수 마을일 때 최대값, 일반 마을일 때 최대값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DP식을 이끌어내 볼게요. 네, 주어진 그래프가 트리 구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 정점이나 루트로 올려요. 그리고 D1 테이블을 I1 정점이 우수 마을일 때 서브트리에서 우수 마을 주민수의 총합의 최대, 그리고 D2 테이블을 I1 정점이 우수 마을이 아닐 때 서브트리에서 우수 마을 주민수의 총합의 최대로 정의를 하면 D1 1과 D2 1을 구할 때 D1 2, D1 3, D1 4, D2 2, D2 3, D2 4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볼게요. 먼저 D1 1을 보면 1번 정점을 우수 마을로 뒀잖아요. 그럼 1번 조건 때문에 2, 3, 4번 마을은 반드시 우수 마을이 아니어야죠. 그러면 D1 1의 식은 바로 도출이 가능하죠. 1번 마을 주민수를 A라고 하면 일단 A는 당연히 더해줘야 하고 2, 3, 4번 마을에서는 각 마을이 우수 마을이 아닐 때 총합의 최대를 가져오도록 D2 2, D2 3, D2 4를 더해주면 끝이에요. 다음으로 D2 1에서는 1번 정점이 우수 마을이 아니에요. 그러면 2, 3, 4번 마을은 우수 마을이어도 상관없고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D1과 D2 중에서 최대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은 저기 적힌 것처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 맥스를 구한 결과 3개 마을 모두 D2 2, D2 3, D2 4가 선택되면 세 마을 모두 우수 마을이 아니란 뜻이니 3번 조건과 모순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총합을 최대로 한다면 3번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이 되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 DP식으로만 따지면 부분적으로는 3번 조건에 모순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트리가 1, 1, 5 이렇게 생겨있다면 D1과 D2 값은 저렇게 되는데 루트의 D2 값은 제일 밑에 값이 5인 정점만 포함된 거니까 저 D2 값의 상황에서는 3번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상관없는 게 어차피 총합을 최대로 하면 3번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 D2 값이 답을 구할 때 안 쓰여요. 이렇게 DP를 계산한 중간에는 저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종 답에는 어차피 만족이 되기 때문에 3번 조건은 그냥 없는 조건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리고 DP에서 저희는 항상 테이블의 정의와 식도 찾지만 초기값이랑 채우는 순서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식의 특성상 자식의 DP 값이 먼저 구해져야 하니 밑에서부터 값을 채워나가면 될 느낌이고 또 초기값은 리프 정점들에서 자명하게 정해지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냥 바로 코드를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어쩌면 잊고 있을 수도 있는 트리에서의 DFS 순회를 가지고 구현을 하면 좀 편해요. 탑다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번을 루트로 잡고 DFS 돌면서 계속 자식으로 가고 리프 정점까지 도착을 하면 넥스트가 없으니까 그냥 D1 컬은 A 컬, D2는 컬은 0인 채로 함수가 끝나죠. 그리고 트리에서 하는 DFS의 특성상 DFS 함수로 호출이 일어날 때마다 각 정점은 처음 방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원래 탑다운에서 하던 것처럼 D1 컬이 이미 계산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 DFS 코드가 헷갈리면 트리 단원을 다시 보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끝낸 후에는 D1 1과 D2 1 중 맥스를 반환하면 그게 바로 답이죠. 드디어 마지막 위상정리 TP예요. 위상정리는 뭐였나 기억을 되새겨보면 방향 그래프, 구체적으로는 DAG에서 선후 관계에 모순이 없게 나으라는 정렬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선후 관계에 따라 DP식이 정해진 상황이면 위상 정렬을 하는 과정에서 테이블도 같이 채워나가는 식으로 위상 정렬 DP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를 보면서 상황을 이해해 볼게요. 문제를 보니까 스타 가고 싶네요. 문득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의 나이대는 계속 비슷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청자층과 저의 나이 차이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세대야 캐리어 뽑으면 이긴다 이런 소리를 하면 대부분은 알아듣는데 몇 년이 지나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늘어나겠죠. 네, 급 슬프네요. 네,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문제를 보면 시기 10대 감이 오죠. 지금 슬라이드에 그림처럼 건물 번호가 붙어있다고 할 때 DI를 i번째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이라고 정의할게요. 여기서 D5를 계산하려고 하면 4번과 6번 건물이 지어져 있어야 하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건설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4번과 6번 각각 최소 시간으로 지어버리고 둘 중에서 더 오래 걸리는 게 끝나는 즉시 5번을 지으면 되겠죠. 5번 건물을 지는데 걸린 시간을 A라고 하면 D5는 A 더하기 맥스 D4, D6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나에게로 들어오는 정점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기만 하면 끝이고 초이값은 인디그리가 0인 정점, 즉 이 그림에서는 1번과 6번 정점에서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채우는 순서는 위상 정렬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탑다운 방식으로 알아서 처리되게끔 할게요. 바로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보면 참 깔끔하게 잘 짰네요. 누가 짰는지. 기본적인 흐름은 탑다운 DP에서 설명한 거랑 완전 똑같아요. ADJX에는 X로 들어오는 정점들의 목록을 두고 고X에서 DX를 구하는데 ADJX를 쭉 보면서 그 D값들을 참고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11번째 줄의 처리로 중복된 계산을 막아주고요. 시간 복잡도를 따지면 각 정점에서 D값은 딱 한 번씩만 계산되고 또 D값을 구할 때 자식의 개수만큼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전체 정점들에서 자식의 개수의 합은 간선의 개수와 똑같으니 시간 복잡도는 OV 플러스 2예요. 물론 이걸 위상정렬 수행하고 위상정렬 순서대로 테이블을 채워나간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탑다운으로 푸는 게 코드가 훨씬 간결해서 이렇게 푸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응용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면 이 방식을 보고는 그러면 반대로 위상정렬을 원래 하던 대로 Q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짜면 더 간결하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다면. 네, 실제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위상 정렬을 수행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코드가 기존 방식보다 더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건 그냥 살짝 TMI 느낌으로 그렇구나 정도로 살짝 언급 드린 걸로 끝낼게요. 진짜 끝났다. 막 이것도 설명하고 싶고 저것도 설명하고 싶고 하다 보니 분량이 상당히 길어졌네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